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자멸의 구판을 거둬라,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등의 제목으로 한 전 대표의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여러 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배현진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마치 모든 서울시당 소속 당원들이 한동훈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성명서를 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전 서울이 한동훈 제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썼어요.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처벌 안 하길래 제가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배 의원 제소에 앞서 구도 유튜버 고성국 씨는 배현진, 고동진을 당장 제명하라는 제목의 8분여짜리 칼럼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당이 마치 한동훈이 것인 것처럼 배현진이 것인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 씨는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인 친한계 정성국 의원을 향해서도 필연적 막말, 정성국을 제명하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직후 당권파가 주축인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고 씨가 친한계 정치인들을 저격하면 윤리위 제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여러 개인 유튜버에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재신임과 사퇴 요구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재신임을 요구하는 쪽도 정치적 생명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새신파 의원들은 책임 회피를 위한 연출이자 궁여 지책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망스럽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내란 옹호와 막말 논란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오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퇴임식 자리엔 김 의원의 지지자들과 인권위 직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3년 임기를 마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퇴임식. 뒤쪽에 쭉 늘어선 인권위 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버릇없이 굴지 말라, 너 맞을래 같은 막말과 폭언이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거울 시위. 김 의원이 그동안 동료 인권위원과 직원들에게 해온 말을 김 의원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의원 지지자들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벽에 붙여놓은 팻말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3년 내내 막말과 정치 편협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 의원의 마지막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는 퇴임사에서도 이분법적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인권에 관한 좌파적 시각만이 유일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었고, 우파적 시각은 배제와 경멸, 조롱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해 외압 의혹에 휘말렸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주도해 인권위 퇴임 논란에 정점을 찍고도 이들 사례를 임기 중 최고의 성과로 꼽는 뻔뻔함도 드러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과 질량 있으신가요?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사과를 받아야지. 퇴임과 동시에 내란 선동 선전 혐의 등으로 경찰의 본격 수사를 받게 될 김 의원에 대해 36개의 시민사회단체는 김용원 의원이 인권위를 떠나는 순간이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이라고 꼬집었고, 인권위 노조는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후임에는 중도로 분류되는 오영근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한국 부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기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보도 자료를 언론사들이 받아 쓴 건데요. 취재해보니 근거가 된 자료가 이미 조작에 가깝다고 결론난 엉터리 통계였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만들기 위한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 세계 도시 100만 장자 비율이 해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수치 끝자리가 0이나 5로 떨어지는 경우도 비정상적으로 많았는데 이런 패턴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24만 분의 1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사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 임의로 숫자를 조작했을 정황이 짙다는 겁니다. 국회가 이 통계의 근거를 확인하고 나서자 대한상인은 통계 인용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상의가 대표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통수 일가 그들이 내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언론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상인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서 통계 부분을 삭제했고 주요 언론사에 통계 인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과학 장학생과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대통령은 경제적 보상과 병역 문제로 연구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천적 청각장애의 한계를 넘어 유전질환 연구에 나선 김토훈 학생을 비롯해 대통령 과학장학생 200여 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학증서, 메달 시상 등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매년 20명에게 연구활동금을 1억 원씩 지원하는 국가연구자 제도 도입을 재차 밝히며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제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의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지원 의지는 이후 간담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입대 공백을 걱정하는 과학부의 토로에 과학기술 대체 복무 확대와 함께 연구부대 창설 방안을 제시했고 연구 실패를 걱정하는 청년 연구인에게 이번 정부는 다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패의 경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다소 좀 추상적이지만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은 조금 말만 하는 걸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여태까지 또 말만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 간담회에 앞서 기후재난 해결에 이바지하고 싶다,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등의 청년과학부들 다짐이 액자로 제작돼 전달됐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어 마음껏 혁신의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뒤 우리 협상단과 다시 만난 미국 측이 에너지 관련 투자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원자력뿐만 아니라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이후 지난주 워싱턴에 급파된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틀간 연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과도 마주했는데 이 자리에서 에너지 분야, 특히 원자력 발전과 노후 전력망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특정 프로젝트를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면서 다만 미국 전력망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데 한미 양국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간의 원자력 관련된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모듈 원전 SMR은 미국 기술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우리 투자를 요구한 분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AI 최강국인 미국은 AI 산업을 더 키우고 싶지만 전력망이 걸림돌입니다. 전력망 상당수가 1960년대 구축돼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고 설비 교체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관세를 무기로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1호 투자 사업 후보 중 하나로 히타치 제작소의 대규모 발전 사업 프로젝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치 작년 무역 합의 당시처럼 산업, 통상, 외교까지 전방위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俄乌전쟁과 이란 문제는 전 세계의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원유 상당량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던 중국에게 공급분 일부를 미국산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 겁니다. 원유 공급 문제를 중국에 대한 거래 겸 압박 카드로도 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이번엔 2,000만 톤, 다음 연도에는 2,500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두 생산 지역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표밭입니다. 논의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말이 맞다면 양측이 상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타협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미국이 중국 측의 대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 하는 시 주석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라는 말을 넘어 미중 관계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I've always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of China. He's an incredible man. 우호적 관계라고 애써 주장하는 건 작년 같은 대충돌은 피하자는 신호입니다. 자원과 안보 같은 예민한 문제에서 드러내놓고 싸우는 건 그만큼 버겁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동시에 각자의 세력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체력을 더 키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통화가 2차 대전 이후에 강대국 간 세력권 질서를 다뤘던 얄타 회담 시작일에 맞춰 이뤄졌다는 건 그래서 더 예사롭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앞서 보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만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정면 충돌할 생각은 없다는 듯한 입장을 밝혔는데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일본 다카이치 총리로선 또 한 번 민망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어서 베이징 이필 특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한 것은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며 대만이 분리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됐습니다.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에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美方务必慎重处理对台军售问题。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우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미중 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도 말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을 생각은 없음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로 밝힌 내용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만 문제를 두고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줬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일본의 입장이 난감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 개입을 시사해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중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에는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대만 유사시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하면 미일 동맹이 붕괴된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밝히며 오는 4월 중국 방문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임필입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명 씨가 공천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했고 이들이 주고받은 돈도 정치 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김건희 씨 1심 재판 때와 같은 논리가 반복된 겁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공짜 여론조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위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각각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특히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막 해줘라 그랬는데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이는 돈 벌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지 자기가 선출직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명태균이가 무슨 공천에 관계된 지위나 영향력이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명시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판사 출신의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최장 170일간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히 사실을 규명하고 11안 공소 유지를 통한 헌법 수호와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12.3 내란 사건 2심을 담당할 내란 전담재판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물리적 추천 방식을 통해 6명의 법관이 지정됐는데 어떤 판사들이 내란 재판을 전담하게 될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법에서 네 번째 열린 전체 판사회의 12.3 내란과 관련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관들이 모인 장소에 2000년대 초반 전산 배당이 도입된 후 사라졌던 은행안이 2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추천 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 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았습니다.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를 전산으로 깜깜이 배당했던 데 쏟아진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 끝에 형사 1부와 12부 두 곳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소속 법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하는 대등 재판부로 법관 6명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부터 36기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판사들로 구성된 형사 항소 재판부 16곳을 내란 전담재판부 후보군으로 지정한 뒤 법관들에게 피고인들과의 접점이 있다면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피고인이자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관 등 그 밖에 학연이나 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후보군에서 제외된 13개 재판부가 결국 최종 추첨 대상이 됐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이 확정됐지만 형사 1부의 윤성식 재판장이 현재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상태인 점은 변수입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재판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면 공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사 한 명만 콕 집어 인사를 내면 오히려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전담재판부 교체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아침부터 중3 남학생이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가족 중 어머니는 중태에 빠졌는데요.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오늘 오전 9시쯤 아파트 1층에 사는 40대 여성이 외출하려 문을 나서는 순간 한 남성이 들이닥쳐 여성의 목을 찔렀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와 집 안에 있던 여성의 중학생 딸 한 명과 초등학생 딸 한 명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들이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자 곧바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달아났습니다. 집안에서 40대 여성 등 3명이 흉기에 찔렸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에 숨어있는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베란다가 있으면 약간 1층과의 그 텀이 있잖아요. 공간. 그 공간 안에 숨어 있었던 거네요. 범인은 중3 남학생으로 피해자 여중학생의 친구였습니다. 둘은 같은 체육관을 다녔는데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하루 전 친구에게 망신을 당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고 다음날 아침 집에서 흉기를 챙겨 친구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이 친구를 찾아 공격한 게 아닌 문 앞에서 엄마부터 공격한 것으로 미뤄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밤 남학생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로 3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사겠다며 판매자를 불러낸 뒤 훔쳐
남성은